1년 전만 해도 금 한 돈 가격이 7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9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1년 만에 약 35% 상승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직장인 통장에서 1년 만에 35% 수익 나는 경험 평생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직 시작도 아니다. 금은 더 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팔고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돈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만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금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주식처럼 하루 이틀 뉴스에 흔들리는 자산이 아니라 100년 넘게 반복된 거대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나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금값이 진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던 순간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고점 직전에는 항상 똑같은 신호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실질 금리, 광산 공급, 그리고 장기 추세. 이 3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감으로 팔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더 올라간 금값을 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데이터를 보면 금은 고점 근처에서 하루 만에 무너지는 자산이 아니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고점 부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진짜 중요한 건 오늘 팔까 말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호가 이미 켜졌느냐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100년 데이터가 반복해서 보여준 3가지 매도 시그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투자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똑같이 금 투자해서 수익 났는데 누구는 세금으로 수백만 원 내고 누구는 거의 안 내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공포 때문에 너무 빨리 파는 실수는 피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금은 주식하고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냐는 거예요. 주식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0년 동안 사라진 기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기업이었던 회사들도 시대가 바뀌면 무너졌습니다.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유행이 끝나면 가격이 90%, 95%씩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심하면 사실상 영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금은 조금 다릅니다. 금은 배당도 없습니다. 이자도 안 줘요. 월세처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은 그냥 죽은 자산 아니냐? 그런데 역사 데이터를 보면 금의 진짜 역할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의 구매력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종이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돈은 정부가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 대규모 돈풀기 시기에도 금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항상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은 보통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꼭지 찍고 바로 붕괴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금의 대세 상승장 마지막 구간을 보면 고점 근처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최고점 하루를 못 맞췄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놓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오늘 당장 팔까가 아닙니다. 지금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짜 하락 사이클의 시작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3가지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그널 들어갑니다. 사실 이 신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왜 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했는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념은 초등학생 산수 수준이에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금리가 연 5%입니다. 통장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7% 올랐습니다.
작년에 10만 원으로 사던 장바구니가 올해는 10만 7천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은 5% 늘었는데 실제 생활비는 7%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 구매력은 오히려 2%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 금리예요.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힘은 줄어드는 상태.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종이 자산 대신 가치가 쉽게 희석되지 않는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그 대표적인 피난처가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도 않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했던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자산들이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금은 구매력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 데이터를 보면 더 극적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어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2%, 심할 때는 1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리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실질 금리가 깊은 마이너스로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도 매년 구매력이 계속 녹아내리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금값은 역사적인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35달러 수준이던 금이 결국 1980년에 850달러까지 치솟았죠. 거의 24배 상승입니다. 자, 그럼 지금 2020년 이후는 어떨까요?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고 명목 금리는 그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 금리가 계속 약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금의 가장 강력한 상승 엔진은 사실 실질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오늘 금값 3% 빠졌다. 중동 리스크가 어쩌고 이런 단기 뉴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두 숫자입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개만 한 달에 한 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에서 CPI를 뺐을 때 실질금리가 계속 약하거나 마이너스라면 역사적으로 금 상승장의 큰 흐름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하루 차트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실제로 살아남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직 그 질문에 명확한 예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이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시그널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땅에서 실제로 금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금값은 뉴스나 전쟁 때문에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진짜 큰 고점은 항상 공급 사이클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만들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바로 글로벌 금광 생산량이 2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금은 반도체처럼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내년에 생산량이 2배 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광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새로운 금맥을 발견했다고 바로 금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탐사하고, 환경 승인받고, 인프라 깔고, 장비 들여오고, 실제 채굴 시작하기까지 평균 15년에서 18년 가까이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씨앗 심었다고 내년에 열매 따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데이터는 오히려 시장의 뒤늦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몇 년 동안 충분히 높아야 기업들이 돈을 들여 광산 개발에 들어가고 그 결과가 아주 늦게 공급 증가로 나타나는 구조예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값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그 상승장의 마지막 구간인 2008년부터 2011년 사이를 보면 글로벌 금 생산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2008년 약 280톤 수준이던 생산량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인 2011년에 금은 당시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공급 증가가 몇 년 연속 이어진 뒤 사이클이 천장을 만든 겁니다. 1980년 금 대폭등 사이클도 비슷했습니다.
금값이 폭등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광산 공급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 공급 증가가 고점 형성 구간과 맞물렸어요. 즉, 역사적으로 금의 대세 상승장이 끝나는 순간은 단순히 사람들이 겁먹어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2026년은 어떨까요? 데이터상 현재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금광 생산량은 2018년에 사상 최고 수준을 찍은 뒤 사실상 정체 상태예요.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과거처럼 이 3년 연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광산 개발 리드 타임입니다.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신규 광산 하나가 실제 생산까지 들어가는데 평균 17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 전 세계 어디선가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공급 확대는 빨라도 2040년 전후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향후 몇 년 안에 갑자기 금 공급이 폭발해서 금값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은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구간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적어도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공급 쇼크 때문에 금이 장기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시그널은 아주 단순합니다. 광산 공급이 이 3년 연속 증가하기 시작하는가? 아직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금 상승장의 큰 구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단순한데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신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복잡한 경제학도 필요 없고 전문가 분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두 개만 비교하면 끝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금 가격하고 18개월 전 금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18개월 전보다 높으면 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 가격이 18개월 전보다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장기 추세의 추종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역사적 최고점이라는 단어에 압도되기 때문이에요. 1월에 최고가 찍었잖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18% 빠졌는데 폭락 시작 아닌가? 시장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흔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사이클은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장기 추세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금 가격이 약 2,650달러 수준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지금 2026년 가격은 조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4,500달러 근처입니다. 중간에 10%, 15%, 심지어 20% 가까운 조정이 나왔어도 18개월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높은 자리예요. 즉, 장기 추세 자체는 아직 안 꺾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심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승장에서는 작은 하락도 세상의 끝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금 상승장을 보면 10, 20% 조정은 오히려 정상적인 흔들림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은 원래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에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흔들고 공포 만들고 사람 털어내고 다시 움직이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실제로 1980년 사이클도 2011년 사이클도 중간중간 큰 조정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기 추세가 살아있었느냐였어요. 결국 진짜 위험한 건 조정 자체가 아닙니다. 장기 추세가 완전히 꺾였는데도 과거 상승 기억만 붙잡고 버티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아직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데 단기 공포 때문에 먼저 내려버리는 것도 굉장히 흔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그널은 보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소음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금 가격이 18개월 전보다 여전히 높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는 아직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10, 20% 조정만 보고 이제 모든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시그널을 전부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현재 금시장은 진짜 역사적 고점 신호가 이미 나온 상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아직 3개 시그널이 동시에 켜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질 금리입니다. 분명 미국이 금리를 올리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정부 부채와 끈질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금리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플러스 구간에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금의 가장 강력한 상승 엔진 중 하나가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 번째 공급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대세 상승장의 마지막은 항상 광산 공급 증가가 몇 년 연속 이어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금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예요.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규 광산 개발은 평균 15년에서 18년 이상 걸리는 산업입니다. 지금 당장 세계 어디서 큰 금맥을 발견해도 실제 공급 확대는 훨씬 뒤 이야기예요. 즉, 단기간 공급 쇼크로 금값이 무너지는 구조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세 시그널. 지금 금값은 중간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전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기 조정만 보면 끝났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역사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장기 고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꺾이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역사적 장기 하락장의 시작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 시장이 반복해서 보여준 세 가지 시그널은 아직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금 투자에서 방향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금 투자에서 수익이 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세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 금 투자로 1억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수익 났으니까 됐다 하고 넘어가는데 일반 계좌에서 잘못 거래하면 여기서 세금으로 1,000만 원 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골드뱅킹이나 일반 금 ETF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일반적인 금 ETF나 골드뱅킹은 배당 소득세 기준으로 약 15.4% 과세가 붙습니다. 즉, 1,000만 원 수익이면 약 154만 원, 1억 원 수익이면 540만 원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금값 오르는 것만 보다가 마지막에 통장 찍히는 금액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분명 투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바로 세금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상 치트키처럼 쓰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RX 금연물 시장입니다. KRX 금연물은 일반 골드뱅킹과 구조가 달라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사실상 없고 배당 소득세도 없고 실물 인출만 하지 않으면 부가세 부담도 없습니다. 즉, 같은 금 투자라도 계좌 구조에 따라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1,000만 원 수익이라도 일반 금 상품에서는 1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질 수 있는데 KRX 금연물에서는 그 차익 대부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YSA 계좌까지 활용하면 더 강력해져요. YSA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절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도 일반 과세보다 훨씬 낮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조건이 되는 분들은 비과세 한도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팔까? 만 고민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계좌에서 팔까? 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춰도 계좌를 잘못 선택하면 수익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다시 내줘야 해요. 반대로 같은 금 투자라도 계좌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 예측만이 아닙니다. 매수 전략, 보유 전략, 그리고 마지막 매도와 절세 전략까지 전부 연결해서 보는 사람이 결국 최종 수익률에서 앞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금은비입니다. 금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 실버 레이시오, 즉 금은비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보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금은비가 60이라는 건 금 1온스를 사려면은 60온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대체로 40에서 60 사이를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극단적으로 뜨거워지는 시기, 특히 은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이에요. 당시 은 가격이 거의 미친 듯이 급등하면서 금은비가 약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그 시기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장 후반부로 갈수록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변동성이 큰 은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금은비가 크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금 일부를 은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금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건 금의 매도 시그널입니다. 실질금리, 공급 데이터, 그리고 18개월 추세. 이 세 가지가 먼저예요. 금은비는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금 자체가 아직 장기 상승 추세 안에 있는데 섣불리 은으로 갈아타면 오히려 변동성만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은 금보다 훨씬 흔들림이 큰 자산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5%, 10% 움직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은으로 무조건 갈아타야 한다보다 시장 후반부에서 금은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금은비는 약 60대 초반 수준입니다. 아직 역사적인 극단 구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금보다 은이 완전히 미쳐 날뛰는 마지막 과열 단계로 보기엔 아직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금은비는 시장 후반부의 온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체온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건 금시장 자체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시그널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손실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으로 팝니다. 뉴스 보고 흔들리고 주변 사람 말 듣고 불안해지고 하루 이틀 조정 나오면 공포에 눌려서 먼저 내려버립니다. 반대로 큰 자산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정말 방향을 바꿨는지 그걸 기준으로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도 결국 그겁니다. 첫째, 실질금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섰는가? 둘째, 글로벌 금광 공급이 몇 년 연속 증가하기 시작했는가? 셋째, 금 가격이 18개월 장기 추세 아래로 내려왔는가? 사실 보유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딱 30분이면 충분해요. 미국 CPI 한번 확인하고 기준금리 체크하고 금 생산량 데이터 흐름 보고 지금 가격이 18개월 전보다 위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얼마 벌었나만 보지 마세요. 어떤 계좌에서 들고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ISA인지, 일반 계좌인지, KRX 금연물인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장에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 투자인데 누구는 세금으로 수백만 원 내고 누구는 거의 안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갈립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맞추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얼마나 남기느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핵심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 100년 데이터 기준으로 아직 금이 완전한 장기 하락장, 즉 진짜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다고 단정할 신호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어쩌면 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은 사이클에서 공포 때문에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것. 그게 더 큰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지금 흔들림이 진짜 끝의 시작인가? 아니면 상승장 중간의 공포인가? 그리고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결정합니다.